자, 이번 시계는 681페이지예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자, 여기 계약 해제와 해지는 먼저요. 이 두 개의 차이점만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세하는 것은 해제를 상세하게 좀 공부하고요. 이 차이점 해지는 차이점만 알고 나머지는 해제와 똑같습니다. 먼저 해제, 해지에서 대상은요. 여기는 일시적 계약 이것을 대상으로 해제를 합니다. 근데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해지를 하게 되면 효과는 소급에서 실효가 되죠. 소급표가 있습니다. 실효. 근데 해지를 하게 되면 장래적으로 실효가 되죠. 장래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실효 모습이. 그 다음에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은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원상회복 관계. 이에 반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종전에 있던 관계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청산 관계가 생겨요. 청산 의무를 하죠.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의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에 계약은 원칙적으로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효 계약.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해제나 해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일단 알아두시고 우리 681페이지에 가면 해제와 구별할 개념이 있죠. 해제와 구별할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기에 해제 계약인 합의 해제. 기본적으로 합의 해제라는 것은 해제의 효과가 합의에서 발생한다. 이런 의미로서요. 해제를 하도록 서로 간에 청약과 승낙을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해제 계약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요, 단독형입니다. 의사표시 한 개를 가지고 해제한다 라고 하면 그 법률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해제입니다. 그런데 해제 계약이나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렇게 합치되어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그 해제의 효과 외에 나머지 내용은 이 합의, 계약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 거죠.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고 돌려주고 돌려받는 관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 또 손해배상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또 손해배상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전부 다 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82페이지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해제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이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즉 성취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하여 그 성취가 이루어지면 당에 존재하고 있는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것이 해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단독행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한 개, 그죠? 근데 여기는 의사표시가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래에 가서 그 객관적 사실이 성취 여부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취 여부가 정해질 뿐이죠. 이런 면에서 해제 조건이 다르고, 이 해제 조건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약정을 뭐라 하냐면 실권약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때 실권약관은 해제 조건부 약정입니다. 그 해제 조건은 채무 불이행이 해제 조건이고요. 이렇게.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실권약관이라고, 따라서 실권약관은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해제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죠. 실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회입니다. 이 철회는 원칙적으로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는 겁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
발생하기 전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고 하는 행위를 철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취소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죠. 법령행 내에 제한 능력이라는 사유가 있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는 사기강박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런 요소 사유가 그 행위 내에 존재할 때 우리 민법상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사유는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강박이라는 이 사유 외에는 취소 사유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 행위에 다 취소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합동행위든 간에 취소 제도를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해제는 어떻게 돼요? 계약,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해제나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684페이지에 해제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해제권은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해제권이 어떻게 발생하냐? 당사자 약정에서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제권 발생 근거로 보면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죠. 약정 해제권은 그 해제 사유를 약정하는 것이죠. 해제 사유를 약정하에 두고 이 해제 사유, 약정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채무불이행 요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법정 해제권은 어떻겠냐? 이거는 개별 규정으로 정해둔 것도 있고 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건으로 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자, 개별 규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보면 그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개별 규정에 이렇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채무 불이행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 의미의 법정 해제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여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따라서 약정 해제의 경우에는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정 사유가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법정 해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있음으로 인하여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러한 책임 내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약정 해제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이기 때문에 약정 해제권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법정 해제권의 경우는 그래요. 개별 규정에 따라서 해제하는 경우는 그 개별 규정에 따라갈 것이고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해제권, 이것을 좀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685페이지에 가면 그 위에 양갈로 2번에 법정 해제권이 발생했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개별적 특유한 해제권, 개별 규정도 있다 이 말이고요. 거기에 보면 증여를 해제한다든가 매매계약에서 해제한다든가 도급계약에서 해제한다든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있다. 그죠?
다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게 바로 우리가 보려는 법정 해제권, 전형적인 일반적 법정 해제권입니다.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란 것은 이게 채무 불이행이란 것은 이 불이행의 모습에 따라서 첫 번째 이행 지체가 있고요. 두 번째 이행 불능이 있고요.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법정 해제권 이것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 공통적인 요소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채무자의 귀체 사유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이행은 했지만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채무 불이행이라 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란 대전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행지체라는 것은 이행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이행기를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을 실현할 수 없도록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객관적으로. 따라서 이 이행불능은 지금 이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 이행은 반대로요. 채무자가 이행은 했습니다. 이행은 했는데 당사자끼리 약정한 내용에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았다. 즉 채무 내용대로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요 1번과 2번은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 3번은 불완전 이행이라는 것은 통설과 판례가 공히 채무불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요. 이행지체에 의한 이행지체, 이게는 보통의 이행지체라면 이행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최고하고 난 뒤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통의 이행지체. 다만 보통의 이행지체일지라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이행지체가 만약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라면 이때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한 경우요.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역시 곧바로 해제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 번째 하나 더 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 최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경우요. 생략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보통 이행지체와 차이점입니다. 최고 절차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행불능의 경우는요. 여기는 최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의 경우는 이 불완전한 부분이 지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그러면 추환이 가능이라 그래요. 추후지만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때는 보통의 이행지체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와 똑같이요. 상당 기간 체고를 한 후에 해제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불완전한 부분이 추후에조차도 완전한 이행을 추환을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보통 이건 뭐예요? 이행지체가 똑같죠. 이행불능과 같죠. 그렇죠. 실현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행불능으로 취급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행불능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곧바로 이렇게요. 곧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요 685페이지, 686페이지, 687페이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690페이지까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놨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상당히 상세하게 썼습니다만 기본적 골격은 요겁니다. 그죠?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산당기간 최고하고 최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제한다. 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죠? 그에 반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죠? 세 가지. 그 다음에 보통 이행 불능의 경우도 여기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산당기간을 주어서 최고할 필요조차 없죠. 그래서 바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불완전 이행의 경우는 그 추환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라서 그 해제 행사권 행사가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볼까요? 우리 교재는 693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해제권은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이때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묻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그죠? 이 상대방이란 것은 결국은 채무자한테,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채무자한테 해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의사표시는 형성권이란 말이죠. 이게 해제권이 형성권이니까 한번 행사해버리면 철회할 수 없겠죠. 철회 불가능하다. 행사했다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가 다 나와야 되고,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라면 전원에 대하여 해제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행사의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성격이 있다.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나와야 되고 전원에 대해야 되는데, 다만 전원으로부터 해제권의 행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 불가분성은 동시에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 수이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이 여러 사람이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의미는 반드시 그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란 거죠. 전원이 하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의 불가분성이라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라는 것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달리 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달리 정해도 무방합니다. 뭐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으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된 누구한테 상대방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해제권을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전원에 함께 해제 의사표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의 불가분성은 곧 소멸의 불가분성도 가능하겠죠. 행사의 불가분성은 곧 소멸의 불가분성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렇게 이런 내용의 선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하게 되면 소급에서 무효 효과가 발생하고요. 동시에 이런 행사도 가능하죠. 최고하면서 자, 채무자가 산당기간 이행기를 지나서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채권자가 말이지 채무불이행한 사람한테 이 산당기간 내가 15일간 시간 줄 테니까 이행하세요. 이렇게 최고하면서 만약에 15일 동안 내가 시간을 주는데 그 내에 이행을 못한다면 안 한다면 이 계약은 해제한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제 의사표시를 최고할 때 이렇게 조건부로 붙일 수 할 수 있겠죠. 이걸 가능하다 그죠? 이게 즉 뭐냐면 산당기간 최고를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다면 그죠? 최고 중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해제의 의사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이런 해제의 의사 표시는 행사는 가능하다.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정지조건부로 해제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제권 행사하는 방법, 모습 이런 걸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94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단 해제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면 되고 그 의사 표시는 명시적, 무시적 불문합니다. 그리고 단독행위니까 조건 기한에 친하지 않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최고하면서 해제 의사 표시를 함께 하는 정지조건부로 하는 이 최고는 유효하다. 이렇게 니은 동그라미 안에 있죠. 69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철회 제한. 이 말은 해제 의사 표시는 형사권이기 때문에 행사해버리면 확정적 효과 발생해버립니다. 따라서 철회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제의 불가분성은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있다. 이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제했다면 우리 교재 696페이지에 가면 해제의 효과. 자, 우리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했을 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해제권 행사했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우리 민법상 있느냐. 여기는 우리 민법에는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요. 요거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 해제 효과는 어떻게 되냐. 해제 행사하면 효과는 그래요. 처음부터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받은 것은 몽땅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관계가 생깁니다. 원상회복. 세 번째는 여기에 법정 해제권의 대전제가 요건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나서라도 원상회복 다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그대로 존재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됩니다. 이렇게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각각 별도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건 별개다, 그죠? 이 두 개의 관계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원상회복하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은 별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민법상의 해제의 효과입니다. 해제 효과예요. 자, 먼저 소급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소급 무효됐잖아요. 그러면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제3자 보호 문제를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민법은요. 만약에 해제 전에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이 제3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해제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관계없이 선악 불문하고 모두 제3자를 보호합니다. 3자의 권리는 보호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해제하고 난 뒤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했다 라고 한다면 해제 후 그리고 매수인 앞에 있는 권리관계, 등기관계를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라고 한다면 즉 해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거래를 한 제3자가 있다면 이때 제3자는요 반드시 해제했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일 때만 그때만 권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선의일 때만 보호한다. 해제한 후일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제3자 보호 문제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상회복입니다. 이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죠. 왜냐하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부당한 이득이잖아요.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야 되죠. 반환의 성격이다. 성질이다.
이 원상회복이라는 의미는. 자, 그런데 부당이득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상에는 선의의 부당이득자는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되고 악의 부당이득자는 전부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돌려주고 상대방 손해나는 것도 다 메꿔 넣어줘야 되는 전부 배상 책임이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원상회복하라고 우리 법을 해제 효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사자가 선이냐 악이냐 계약 당사자 묻지 않고 말이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은 몽땅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는 반환 범위에 관해서는 특칙으로서 원상회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원상회복은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이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특칙이 적용되는 성질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때 그 원상회복 반환의 대상이 금전을 반환할 때는, 금전 반환, 이게 목적일 때는 이 금전이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이자를 왜 붙여주라고 하면 이 이자도 역시 이자를 지급 안 하면 그 자체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자를 산정해서 돌려줘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있는 이자도 역시 부당이득의 반환의 성질로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줍니다. 자, 이 원상회복의 기본적 틀은요, 원래 받은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물 중에서 만약에 금전으로 반환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이 금전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해배상이잖아요. 이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해제권 행사하는 사람이, 야, 내가 원상 회복 받았어도 너 채무 불이행이 있으니까 내가 손해가 남아 있으니 손해배상해라 라고, 이건 원상회복과 별개로, 원상회복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이란 것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죠.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이행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만큼 손해가 생겼으니 이행이익을 배상하라. 여기에 손해배상의 손해란 것은 이행이익으로서의 배상, 손해다, 그죠? 손해의 범위는 바로 이행이익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이게 바로 이 법정 해제의 효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교재는 697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소급적 실효에 관해서는 여기는 물권적 효과설에 의해서 물권이 당연 복귀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때 이제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고, 이때 제3자는 698페이지 가면 제3자 보호 문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게 소급표로 인한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소급표로 인한 제3자 보호 문제, 이게 핵심입니다. 소급표 문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699페이지에 니은 제3자 의미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제 대상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법률관계를 맺은 종국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입니다. 종국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디귿 동그라미 보시면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제3자, 보호되는 제3자는 반드시 종국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3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를요, 물건이나 물권, 여기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입니다. 관계를 맺은 자여야 제3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귿 동그라미에 보시면, 디귿 동그라미 699페이지에요. 표 있죠, 표. 699페이지에 보면 그게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해가지고 1번 계약에 기한 급보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한 양수인이 했죠.
그러니까 해제 대상인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물건 또는 물건과 물건의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어야만 제3자예요. 그래서 1번 목적인 물건이나 물건, 권리를 취득한 양수인 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맺은 양수인이 됩니다. 2번 급부 목적물의 저당권, 그렇죠? 목적 물건의 저당을 설정했으니까 이 저당권자 제3자입니다. 보호됩니다. 3번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인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 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 목적물을 가압류했죠. 물건. 그럼 여기다 가압류 등기 있겠죠. 그러면 물건에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니까 제3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보시면 거기에 1번 보세요.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에 대한 양수인. 이 채권은 해제해버리면 없어지는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이 채권에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는 제3자 아니에요. 보호되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제3자가 되려 그러면 물건의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한다. 그래야 제3자로 보호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자, 그 다음에 701페이지 원상회복 의무죠. 그 원상회복 의무의 성질은 기억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다. 이게 통설. 그래서 702페이지에 가면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을 전부 반환하는 것이다. 원상회복. 그래서 니은 원물 반환의 원칙. 다만 B 동그라미에 금전의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이랬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이 정도를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704페이지. 손해배상 청구권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범위에 보시면 3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동그라미부터 보시면 이게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는 손해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따르는 손해배상이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5페이지에 가면 해저의 효과와 동시 이행했는데 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서로 간에 동시에 주고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705페이지에 해제권의 소멸 원인은 거기에 뭐 해제권을 포기한다든가 해제권의 형성권인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든가 그 다음에 10년간 너무 기니까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채권자가 지금 현재 해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해제권자한테 상당기간을 정해서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최고할 수 있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기간 동안 해제 의사표시를 채권자가 받지 못했다면 그 해제권 소멸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706페이지에 가면 해제권의 특이한 소멸 원인. 여기는 그 사유만 한번 보시면 상대방 최고에서 소멸하는 것 금방 했죠.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서 채권자야, 해제권자야, 너 해제할 거야 말 거야. 이 기간 내에 해제하려면 해제해라. 라고 최고할 수 있다는 거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상대방 채권자가 최고한 사람이 해제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해제권은 소멸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제권자가 해제하면 목적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해제권자가 자기의 귀책사유, 자기의 잘못으로 그 돌려줘야 할 물건, 즉 장차 해제하면 돌려줘야 될 물건을 변경, 개조시켜가지고 다른 물건을 바꿨다. 원물을 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또는 목적물을 멸실 훼손해버렸다. 그렇다면 이때는 해제권이 없어진다고 해야겠죠. 해제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2번 동그라미입니다.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로 인하여 반할 수 없게 될 때 또는 가공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로 물건이 바뀌어버렸을 때, 전환돼 버렸을 때, 바뀌어버렸을 때 이럴 때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있었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약 해지는요, 해제권과 똑같습니다. 발생 모습, 약정 해지권, 법정 해지권.
약정 해지권은 당사자 약정에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법정 해지권은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이 부여된 것이죠. 예컨대 임대차 계약 이런 데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죠. 위임 계약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죠. 뭐 이렇게요. 해지권을 줬어요. 개별적으로. 또 일반적으로는 일반 계속적 거래에서 해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 해지,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지권, 이걸 법정 해지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차이점은 우리가 했잖아요.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는 해제,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 해제는 원상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의 문제가, 해지는 장래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청산관계 의무가 발생한다 이랬죠. 뭐 그런 면에서 차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계약 각칙으로서 매매, 그다음에 임대차, 그다음에 계약 각칙이나 네 가지잖아요.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이 네 개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이 네 가지를 또 중요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